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입니다. TV에서는 지금, 증인이라고 하는 정우성 배우, 하고 김양기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영화. 여러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증인이라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방에 있는 어떤 큰 대학입니다. 뭐 대학을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범죄학 관련된 부분을 해서 이제 개설해서 나름 이 좀 좋은 강의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갖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 지방 대학이 거의 죽었죠. 지방 대학도 죽고 그러면서 지방 대학의 대학원은 더더욱 죽었고, 모든 것이 대부분 서울 집중돼 있습니다. 그 격차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뭐 집값 문제도 똑같죠. 강남의 집값, 뭐 제가 말씀드린 상상을 초월하죠. 한 해에 1억, 2억씩 오르는데 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15억짜리 상상도 못하는 거죠. 월급쟁이로서는. 어쨌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제안이고 의미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범죄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범죄 심리라고 하는 거,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범죄 심리는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는 이제 범죄 심리라는 영역보다는 범죄학이죠. 그 중에 이제 심리적 응용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범죄 심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수준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걸 저렇게 가르치면 되나라는 정도인데, 어쨌든 지방에 그런 강의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강사법이 고등교육법 개정에서 강사법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강사법이 역설이죠, 역설.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역설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재단들, 혹은 대학교 재단의 기득권 집단들이 똘똘 뭉쳐갖고 대한민국을 난장판 치고 있는 이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갖고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만들어갖고 교양이든 전공이든 만들어갖고 강사 위촉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강사들의 최저임금, 그리고 강사들의 계급화. 그러니까 그래서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교원을 인정해달라는 건 처우를 계산해달라라고 하는 형태였는데, 문제는 이게 강사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일정 정도 되죠. 계약이 되는 부분인 거죠. 뭐 자세한 얘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테니까.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좋은 강의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강사의 채용을 학과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공고를 내야 되고,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공고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이 학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촉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사실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같지도 않은 강의를 만들어 갖고 그냥 돈을, 강사료를 어떤 이름인 사람한테 거저 주는
그런 허접한 강의도 분명히 있었고, 그게 막 강사를 막 부려먹는 그런 강의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와 반면에 좋은 강의도, 물론 이 3대1 정도 되겠지만 좋은 강의도 많이 만들어졌고 실험적인 강의도 만들어져 갖고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했던 부분인데, 이제 강사법이 바뀌면서 그 자체는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강사의 교원지를 확보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문제죠. 이런 건 이제 좋은 강의를 지방에는 거의 없는, 지방의 학생들이,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이버 강의도 꼭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수준 높은 강의를. 근데 이걸 이제 공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에 예전 같으면 교수 자리라든가 이런 거, 교직원, 하다못해 교직원도 공과문 내면은 엄청나게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 로비라고 하는 건 지방의 유력자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뭐 시의원, 뭐 도의원까지, 사돈의 8촌까지도 지역사람, 뭐 아니면 누구누구 뭐 아는 사람, 그 재단이 그것도 짜웅을 먹어서 협잡을 해서 이렇게 뽑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지방대학 사정이 더 안 좋고, 수준 안 되는 교수들이 또 교수가 돼서 자기보다 잘난 강사들은 위촉하지 않고 강의 수준은 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어쨌든 그래, 정규직 교수라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강사 정도는, 근데 강사도 그래. 왜냐하면 강사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00명이었으면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제 통계로는 5,000, 4,000? 그러니까 수천 명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강사들도 소위 말하는 뭐 다는 안 그렇지만 학교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우호적이고, 다시 재위촉을 하고 고용할 때. 물론 모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강의나 아주 의미 있는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따라갖고 정식 공고를 해서, 이제 이게 강사 정도인데, 강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교수 뽑듯이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거꾸로 그러는 과정에서 또 로비가 들어오는, 강의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로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딱 그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 그 과목을 해야 되는 최적의 전문가는 이 수준에 밀리고, 결국 학생들이 손을 보고, 왜 괜히 만들었다, 애초에 그냥 흔히 말하는 없었던 일로 하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만들고 그것을 지방인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오히려 강사법의 역설이, 소위 말하는 지방의 토호들이라든가 지방의 유력자들이 그거 하나 이렇게 압력 넣어서 생생낼 수 있는,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강사법이 이제 바뀌면서 부작용들이 워낙 많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사법을 이렇게 안 바꿔,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강사법을 바꾸 교원지를 올리는 거, 강사의 교원지를 올리는 거와 플러스 지위를 그러니까 처우를 해야죠. 결국은 사학연금도 안 돼. 보험도 안 돼. 딸랑 1년 하고 바로 겨우 또 잘리는. 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뿌리 깊은 기득권 시스템을 깨부시지 않으면, 사학재단을 국유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이제야 이제 뭐 사립학교, 연대, 고대, 뭐 여태까지
대한민국 수립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감사도 없이 그 비리들을 하고 그것을 국민의 손으로 사유재산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감시를 해야죠. 관여를 해야죠. 소위 말하는 이 박근혜 같은 사립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기득권자들이 우리의 나라의 사립학교를 하지 하는 한 결국 이 강사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상당히 좀 약간 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굳이 이제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진, 몸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지방에 이런 좋은 강의를, 내용 있고 의미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그럼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악용됐을 경우 상처만 있고 그냥,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착잡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사이버 공간 같은 데서 이걸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또 강연 같은 걸 통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내용적인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범죄 관련된 강의 같은 것들을 인터넷상에 무제한으로 릴리즈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었는데, 공장장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설이죠. 소위 말하는 군소정당, 말하자면 군소정당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 전문가들, 이게 허접한 그런 가짜 전문가들 말고요. 지금 국회 보십시오. 허접한 그 쓰레기들, 그 전문가 자체는 쓰레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를 하려고 무슨 집단에서 뭐 그냥 그런 뭐 사회운동 가지도 않은 것들 하고 뭐 이런 그거 말고 진짜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억지로 무슨 뭐 비례 전문 무슨 뭐 당을 만든다고 해. 저도 실제로는 낯두꺼운 놈들은 진짜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는 현실이고, 근데 또 그 낯두꺼운 인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제도의 역설인데, 왜 제도의 역설이란 말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제도를 만들고 무엇인가 시스템을 바꿀 때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잘 장악해야 되고, 거기에는 플러스 사람, 인적인 정리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인간은 아주 좋은 제도, 하나님의 제도라 하더라도 거기서 악마의 이점을 뽑아낼 수 있는 거 인간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죠. 중앙일보에 이제 법학자 출신 조국을 무너뜨린 세 가지 비극이라 해서 일종의 고소하다 비꼬는 식으로 이제 했어요. 물론 이 중앙일보가 대놓고는 못하지만은 조중동이 하는 게 조국 너 봐라, 응?
고소하다. 응? 함부로 밖으로 손대면 착살 나는 거야. 한번 뽐뽀기를 보인 거죠. 기득권 시스템, 보수 언론과 소위 말하는 권력 집단, 검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구속 여부를 갈 운명의 날. 세 가지 비극이 있는데 아마추어리즘, 민정수석, 권력기관, 특별감찰반 이해 못해. 저는 여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같이 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이용도 못했습니다. 대단히 뭐라고 하나 몽상적인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대통령도 망쳤습니다. 그건 검찰이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검찰이 나쁜 놈인 거 모릅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 이전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하면서 제가 몇 달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될 때 늘 말씀드렸죠. 조국이 이제 민정수석에서 법무장을 넘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찬반 논란이 많았을 때 조국 당신은 지금의 경찰과 같이 끌어안고 같이 죽어라. 그것이 국민이 살고 대통령이 사는 길이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앙일보의 첫 번째 주장은 저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죠. 그렇지만은 여기엔 동의합니다. 아마추어리즘 민정수석. 즉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제도는 바꾸지만 그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노리고 하나님의 제도로서도 악마의 이득을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도 우선주의? 그런 아마추어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거는 완전히 검찰 시각이죠. 늘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조중동이 하는 것처럼, 아이, 꼬수다, 꼬섭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말을 계속 이제 스피커가 돼주는 거죠. 검찰총장 출신 무슨무슨 변호사. 이게 오로지 진실규명가. 웃기는 소리죠. 어쨌든 그건 제가 어제 민정수석이 감찰범에 대한 말을 잠깐 말씀드렸더니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없는 거고. 아마추어리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동의합니다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정반대일 겁니다. 이 중앙일보의 기사의 첫 번째, 조국의 세 가지 비극의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죠.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검찰 개혁에만 몰두라고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몰두를 해야죠. 여기는 뭐냐면 검찰을 모르면서, 즉 검찰 출신도 아니면서 민정수석이 발탁된 상태에서 권력기관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수사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력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권력기관의 운영이 이렇게 전문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개혁도 천천히 늦춰서 해야 된다는 의미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권력기관의 운영의 전문성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끊어서 어디를 죽여야 되고 어디를 묻어야 되고 어디를 살려줘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수사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는 어쨌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한 사람만이 민정수석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장 수사 경험이 부족했다라도 현장 수사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끊고 맺을 부분을 정확히 했어야죠. 근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실수를 한 거고, 근데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검증 미비로 인사참사가 이끌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 사람이 기자인 것 같은데 논리가 확 돌죠. 이게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을 들으면 자기 의도대로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기승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논리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참사가 일어났던 거는 말하자면 이거지 않습니까? 검찰한테 그 세세한 걸 캐지 못해갖고, 인사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검찰이 캐지 못하는 정도면은 사실은 누가 캘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굳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 그 정도로도 그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갖고 문제를 삼을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이 범죄 영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인사의 어떤 사람의 인사수석이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사기관에 일정 정도 도움을 받는 거지 수사기관이 주가 돼갖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앙일보의 이 기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그런 겁니다. 즉 지금까지 근대적인 통치자의 생각이죠. 통치자의 생각이 수사 다 털어갖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에 맞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천만에 맞습니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방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중앙일보 기자는 검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혀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리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비리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전까지 이건 파견 공무원의 문제죠. 파견 공무원을 정권이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과 무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파견 공무원 자체가 권력화되고, 그럼으로써 그 권력을 가진 파견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말급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그거는 파견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인 거지 민정수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파견 공무원 제도를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실패하게 된 부분인 거죠. 즉 무엇인가 중앙일보의 이거는 비슷하게 뭔가를 얹히지만 본질은 슬쩍 비껴가서 다 검찰 유리하게, 기득권자 유리하게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김조원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의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과 딱 잘라갖고 검찰은 니네들 맘대로 해 라고 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권력을 누렸던 검찰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우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민정수석을 바꾸려고 하죠. 검찰이. 법무부장을 바꾸려고 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지금 그래서 그 꼴이 난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민정수석일 때 검찰을 조져놨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살 내놨어야지 그 다음에 제도적인 걸 해야 되는 거지. 제도적인 걸 하려고 힘은 커졌는데 제도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조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조국은 윤석열이 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조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을 고집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 조국을 그러니까 전혀 색깔이 다른 조국과 윤석열을 병립시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인데 이건 권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어떻게 집안에 개새끼 둘이 있습니까? 서로 서열을 정해줘야죠. 서열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누구 하나가 누구 하나 잡아먹죠. 결국은 조국이 희생당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건 조국의 책임이 아니죠.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장악 못했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해 검찰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그냥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정치인 몇, 백원우 같은 사람들 뭐, 그리고 판사 출신들 몇 이렇게 해서 뭐 감찰부 분야에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거는 감찰이란 것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이거 조질 땐 조지고 키울 땐 키우는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공을 당하는 거죠. 아예 작살을 냈어야 되는 거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결국은 민정수석실을 장악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말이 이 조선일보의 이 기사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국 민정수석이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무능하고 순진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나쁜 사람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권력기관 내 권력기관을 틀어잡아야 될 사람이 무능하고 순수하면 대통령, 국민을 망치고 대통령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병우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죠. 그렇지만 우병우 같은 민정수석이 있었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조국 같은 민정수석도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국민을 망치고 대통령을 망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망친 게 아니라 무능하잖아요. 무능했잖아요. 못하고. 어쨌든 저는 순수한 열정, 조국에 이론적이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은요. 그것만으로 안 되죠.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속으로 검찰 대다수의 검사들이 웃고 있었겠죠. 저 새끼 저 기아만 봐라. 팍 잡아먹으리. 같은 내용을 이제 같은 중앙일보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끝내 수사권 뺏긴 검사들 몇 년 안에 폐기될 법은 부글부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저 선동글이죠. 대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본인이 이 중앙일보의 기자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특수부나 소위 재경에 있는 힘 있는 부장검사 이상급들 뭐 일부 평검사들도 있겠지만 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
권력이 일부라도 손상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사람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권을 왜 뺏겨요? 중요한 경제범, 부패, 경제, 선거, 방산 직접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의 패스트트랙 올라간 거에서 검찰 쪽이 더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중앙일보도 지적을 했지만 수사 지휘예요. 즉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수사 정결권 문제, 수사 지휘권 정결권이죠. 여기서 형사부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죠. 검찰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법안이다. 맞습니다. 왜? 이거는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갖고 수사기관한테, 즉 저는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어가는 거에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한테 통째 수사권이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행정경찰, 즉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수사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한에서 당연히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죠. 경찰이 던진 사건은 검사가 재판에 넣기는 역할. 아니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검사가 다 수사하고 기소한 것 때문에 그런 반발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을 못해서 당연히 지금은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의 얘기니까. 그리고 다이렉트한테 법원에 던져서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죠. 경찰이 정확히 하면 수사부서에 수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소권자가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것이 한 세트라고 생각. 그건 당신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게 더 특이한 거라는 거를 이 중앙일보는 이제 그대로 검사의 시각을 써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보건 수사라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수사 지휘라는 게 이런 거, 지휘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뭘 쓸지 모르겠지만, 협력,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미진해. 그러면은 검사가 기소하려고 할 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부족하니까 요거는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든 예전에는 지휘란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수사 지휘라는 게 협력 관계가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경찰이 아이고 이거 뭔데? 응? 이거 맞는데? 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 수사 말 한마디 해갖고 경찰이 딱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을 그것에서 이제 본인 것들을 뺏겼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뺏겼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중앙일보의 입을 통해 말하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힘 빠진 검찰 조사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 이걸 있으니까 증거 중심의 수사가 아니라 진술 중심의 수사. 그래서 압박하고 별건 수사를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을 제기를 했어야죠. 근데 모 부장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쟁점도 안 되는 판사는 쟁점 정리를 못하고 경찰은 조서 확인을 하고 일도 못하고 법정을 들락날락 재판도 늘어지게. 여보세요. 그럼 미국은 그러면 재판 이 판사가 쟁점 정리 안 되고 경찰이 조서 확인하고 들락날락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판사가 전문성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즉, 직접 심리주의에 맞게끔 신문 방법을 판사 스스로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문적인 판사를 충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대충 재판하는 판사들은 다 정리가 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경찰도 당연히 자기가 수사한 거 와서 조서 확인하고 그래야죠. 경찰과 판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들이 다 그 검사 지들만 정의롭고 지들만 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변호사가 돈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 이게 그것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니까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경찰이 혹은 판사들이 물적 증거 중심의 재판 그리고 물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라든가 그쪽으로 자원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불구속 수사 재판이 늘어날 것이고 또 진술 중심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법정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뭔가를 수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 이 기자처럼 중앙일보 기자처럼 검찰이 수사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이거는 법정에서 그러니까 한번 실무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경제범죄가 뭐냐? 사기, 외임, 원방이 다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에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에서 해는 부분은 명확히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그 부분을 넘겨받을 수 있는 범죄 수사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경찰 범죄 수사 파트가 전문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검사들의 기득권을 뺏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오랫동안 누렸던 기득권자들이 특히 검찰들이 이걸 놓으려고 할 때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힘을 발휘해서 이 정도로도 물론 사실 까놓고 보면은 많이 미약하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된 거는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기득권 세력의 저항, 검사들의 저항 이걸 통해서 특히 또 보수 언론의 아주 교묘한 저항 때문에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야심차게 김성재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준비를 한 부분이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새로운 분석 기법도 이런 것들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요. 이건 분명히 대법원에 무죄가 난 건데 다시 또 근데 그거는 다르죠. 사법의 영역과 언론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쉬움이 남죠. 좀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최소한 방영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방영이 안 됐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계속 이제 김정은 사건 하면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제 김 씨라고 하죠. 김성재 여자친구라고 하는 무죄를 받았던 그 사람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가 아마 약물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도 그것이 아쉽다의 이 새로 방영되는 내용의 중심을 많이 이뤘나 봐요. 약물 분석 전문가 A씨라는 사람이 강연과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명예훼손해 갖고 지금 이제 그 김씨가 A씨를 고소한 거죠. 명예훼손으로.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성재의 사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티리 같은 거죠. 이 검출됐다. 검출됐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의 누명을 벗고 타살 흔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타살 흔적이 있으면 결국은 누구예요? 김 씨가 범인이다 라는 인상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보강으로 그 김 씨의 어머니는 법무부인 덕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당시에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고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 검시은은 15개. 최종적으로 부검의가 28개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주사침의 크기를 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주사기를 사용해서 투여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 어머니, 그러니까 김 씨 측의 주장은 이거죠. 여러 주사기로, 정확히 뭐 여러가 아니라 이제 28개의 주사 바늘 자국이 있는데 주사 바늘 자국이 각각의 3번의 다른 시간, 3일 내에 3번의 시간이니까 그 이전에도 죽기 3일 전에도 그걸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그때도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타살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 즉시 이게 사망하기 전에 집중돼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28개 주사 방울 자국이 3번에 걸쳐서 쭉 있을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는 김성재가 원래 마약을 해왔고 그래서 죽은 거다 라는 주장 플러스 또 하나는 그 약물 분석 전문가가 모르는데 사실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그러니까 졸레틸이라는 것이 원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고 하는 것의 혼합물이고 이것을 쓰이기는 동물마취제지만 마약으로 썼다. 마약으로 사용됐던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약물 분석 전문가가 주장했듯이 마약이 따로 있고 동물마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약물 분석 전문가는 이거죠. 마약이 따로 있고 동물마취가 따로 있어갖고 동물마취가 김성재 몸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김 씨 어머니 말은 동물마취제 자체가 마약이다. 그거를 마약으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암암리의 마약을 했기 김성재가 동물마취제 마약을 쓴 거다.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한 사항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 씨가 죽인 것처럼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쟁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동물마취제의 마약 부분은 이 약물 분석 전문가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것이 하기 쉽다의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 김씨 어머니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저는 김씨 어머니 주장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물마취제 자체가 암암리의 마약으로 쓰인 건 맞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어떤 반론이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김성재 같은 스타가 아니 마약, 흔히 말하는 그래도 좀 비싼 마약을 못 구해 갖고 동물마취제로 그걸 마약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김성재의 댄스 팀에는 외국인도 있겠고 또 여기 살다 오는 사람이 아니 쉽게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동물마취제를, 그거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김씨 어머니의 말대로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쓰인 거는 맞지만 김성재가 동물마취제를 써왔다는 거는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성재의 입장에서 김성재의 위치에서 동물마취제를 아니 다른 비싼 마약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해결했고, 연동되는 것은 사실은 핵심적인 게 주사 바늘이죠. 주사 바늘이 28개가 3일에 걸쳐서 3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그 황산마그네슘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졸레틸 한 병을 주사기 하나에 넣어갖고 쭉 넣을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병으로는 사실은 치사량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밝혀져, 그걸로 때문에 사실 무죄를 받게 된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졸레틸 한 병을 가지고 여러 주사기에 넣고 여러 주사기에 넣은 상태에서 조금씩 넣되 그것이 일종의 리타더, 늦게 작용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폭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든가 하는 역할을 하는 황산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한 병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건 다시 또 증명을 해야 되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많은 주사 자국이 찔러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3일 전에 있었다고 하는 주사 자국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혹시 그 이전부터 몸에 축적되게끔 무엇인가 작용을 하게 한 다음에 넣었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살인의 그 주사 반응, 졸레틸 반응의 메커니즘과 연결이 돼요. 그걸 규명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하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뭐냐면, 졸레틸 한 병으로는 못 죽는다. 황산마그네슘이 있었다. 근데 3일 동안 28개 있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것은 뭘 해놨는데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사실은 판사들이 뭘 알아요.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심각하게 규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쉽다 해서 더 접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약물 분석가의 주장대로 하여튼 동물 마취제가 있으니까 마약이 아니고 그 마약 중독사를 벗었다, 이거는 아닌 거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김씨 어머니 주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28개 받을 정의 의문을 푸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나와야지
김성재 사망에 의문을 푸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끈질김은 내가 충분히 존경해 마지 않지만 방향을 좀 잘못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명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항상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뉴시스에 나온 남성 3명이 승합차에서 유서를 남기고 춘천에서 사망.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걸 안 씁니다. 예전에는 진짜 차 안에 어떻게 뭘 이제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사서 뭘 어떻게 해서 앞에 이런 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전혀 종류를 달리하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극단 선택을 하는. 안타깝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듣고 이제 자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네. 노무현 재단 그 본인에 대한 계좌 추적이 들어왔다. 사찰하는 거냐 막 하는데 아니 사찰이라고 할 건 아니죠. 검찰은 사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는 게 사실 이거를 법원의 판사들이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법원의 판사들은 제어 못하죠. 검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재단이 이러 해갖고 압수수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판사가 못하겠다 하지 마라.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검찰에선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을 감수하고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불구하고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의 그 정보 확인이 물론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라고 하면은 노무현 재단에 계좌가 있는 은행의 중앙전산실에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 가져와서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했겠죠. 그럼 당연히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앙 서버에 가지 않고는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중앙 서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은행의 지점에 가서 해도 이건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는 여러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수라든가 아니면 요즘 나오는 유재수 같은 사람들의 수사를 하면서 은근슬쩍 쓱 끼워놓고 연결된 계좌라고 얘기를 하면서 쓱 노무현 재단 끼워 넣어갖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즉 행건했는데 검찰이 일종의 야료를 부리는 거죠. 즉 꼼수를 부리는 거죠. 뭐라고 하면 여태까지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아니 니네 보려고 한 거 아니야. 사실 여기 보려고 했는데 이건 의심이 되잖아. 그래서 한 거야. 너 관련 없어. 근데 사실은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는 핑계죠.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얘기했듯이 니네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검찰이 한 관행을 보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또 누가 갖든 수사권을 누가 갖든 중요한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건 뺏는 거지만 핵심은 별건 수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수사권의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 부분도 심각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날씨가 비교적 춥지 않은데 즐기세요. 근데 돈도 없고 저도 지금 50대지만 50대에 직장이 없고
연봉 3천도 4천도 넘겨 딱 제가 그 꼴이잖아요. 근데 뭐 제 있는 주제에서 저 나름대로의 즐기는 거죠. 연봉 1억 받는 애들만 즐길 수 있습니까? 연봉 2천 받는 사람도 즐길 수 있어야지 좋은 세상이죠. 어쨌든